지난 이야기. 우리가 아는 애민군주 세종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들도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폐개혁과 공법 시행이 있는데요. 백성들은 당장 눈앞의 불이익만을 생각했기에 이런 정책들에 반대했지만 세종은 나라 전체의 이익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에 끝까지 이를 추진했습니다. 결국 화폐개혁은 실패했지만 공법만큼은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나라 국가는 가득 차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세종에 대한 이야기 중 지금까지 못다한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한번 알아볼까요? 세종의 부인 소원왕후는 세종보다 2살 연상으로 1408년 충녕대군과 결혼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냥 왕자의 부인 정도로 살아야 했던 소원왕후는 갑작스레 충녕이 왕위에 오르자 따라서 왕비에 오르는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외척을 없애려는 태종의 계획에 따라 소원왕후의 아버지 시몬은 처형되고 시몬의 부인 안씨와 자식들은 관노비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시몬의 아내와 자녀를 서인으로 강등시켜 관노비로 삼되 노역은 시키지 말라. 하지만 시간이 흘러 태종이 죽고 세종이 왕위에 오른 지도 8년쯤 지나자 세종은 안씨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데요. 옛 사람들이 말하길 아들이 어머니를 신하로 삼을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비께서는 국모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머니 안씨가 관노비로 있으면 옳지 못하오니 청컨대 안씨에게 직첩을 돌려주고 그 자녀들도 면천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태종께서 살아계셨을 때 왕비의 어머니는 마땅히 면천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처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승하하시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대신들이 안씨와 자녀들을 면천하길 정하니 그리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후 시몬의 죄도 무고로 밝혀지면서 세종은 시몬의 관직도 복구시켜줍니다. 하지만 소원왕후의 입장에선 아무리 훗날 아버지의 무죄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시아버지인 태종이 죄 없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를 관노비로 만드는 걸 눈앞에서 봤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소원왕후는 곧 슬픔을 거두고 세종과 금실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합니다. 세종이 5명의 후궁에게서 얻은 자식이 총 12명인데 소원왕후와의 사이에서 얻은 자식만 총 10명이나 되는 걸 보면 둘의 금슬이 정말 좋았던 걸 알 수 있죠. 세종의 업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조선 최초의 소방서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이전화에서 세종이 화폐개혁을 위해 저화와 조선 통보를 사용하지 않는 백성을 엄하게 처벌했었는데 한양 대화제로 인해 백성의 삶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처벌을 완화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세종 8년 한양에서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역대급 대화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세종과 세자 문종은 군사훈련을 위해 한양을 떠나고 없었는데요. 그러자 소원왕후가 직접 나서서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합니다. 돈과 식량이 들어있는 창고는 구제할 수 없더라도 종묘와 창덕궁은 온 힘을 다하여 구제하도록 하라. 이틀에 걸친 치열한 화재 진압 끝에 결국 불을 끄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 화재로 인해 민가 2,400여 채가 불타버리고 백성도 32명이나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피해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백성들이 화재를 피해 집을 버리고 도망간 틈을 타 빈집을 털기 위한 도둑들이 창궐하고 혼란을 틈타 악행을 저지르려는 자들에 의한 고의방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세종은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시켰는데요. 이때 화재로 인한 피해가 워낙 컸기에 세종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조선 최초의 소방서 금화도감을 설치합니다. 세종의 뛰어난 업적들 중에 유독 저평가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법과 재판에 관한 겁니다. 게다가 법과 재판에 대한 세종의 관심은 훈민정음 창제를 이해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인데요. 훈민정음 편에서 세종은 조선의 기본 법률을 적은 책인 율문 중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기 쉬운 글자인 이두로 번역하려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행동 중 무엇이 유죄이고 무엇이 무죄인지를 판별하여 무지로 인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결국 이 율문을 이두로 번역하겠다는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지만
이러한 발상이 이어져 훗날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거죠. 이렇게 세종은 여러 노력을 통해 백성이 법을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법의 허점을 직접 보완해 최대한 무고한 자가 없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조선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세종은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 수많은 재판에 직접 참여했는데요. 세종은 조금이라도 난해한 재판이나 사형죄 혹은 중죄에 해당하는 재판은 꼭 자신이 직접 재판하려 했으며 이때 가능한 모든 법전을 뒤져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례들은 좋은 판례가 되어 훗날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재판관들이 더 옳은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죠. 또한 세종은 이미 재판이 끝난 사항이라도 직접 판결문을 하나하나 결제하면서 잘못된 판결이 있을 땐 꼭 되돌려 놓았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백성 A와 그의 아내 B 그리고 외간 남자 C가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남자 C가 여자 B와 간통을 하고는 방문을 나서던 찰나 막 집을 들어오던 A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A는 그 자리에서 C를 죽여버렸는데요. 당시 조선에서는 누군가 자기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어느 정도 복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법 규정 중엔 내 아내를 가늠한 남자를 죽이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관은 이미 피해자가 간통을 끝낸 후 문 밖으로 나왔으니 간음 현장에서 살인이 일어난 게 아니라 보고 A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 세종은 이 판결을 발견하고는 재판을 할 때는 좀 사람의 감정과 이치에 맞게 판결하도록 하라 라면서 판결을 되돌렸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당시 조선의 법은 중국의 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는데 중국의 법제는 신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상관에게 저지른 범죄는 인륜을 거스른 범죄라 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반면 가족 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법전을 참고한 조선에서는 법제에 조항이 없는 것은 아예 처벌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무죄로 처리된 사건들 중엔 한 여인이 외간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는 자기 젖먹이 아들을 죽인 사건, 또 다른 여인은 외간 남자와의 간통 현장을 자기 동생에게 들키자 그 동생을 죽여버린 사건, 또 어떤 남자는 일은 안 하고 매일 놀고만 먹는 동생에게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린 사건 등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세종은 역사책을 뒤져서는 중국 후한 때 살았던 가표란 인물의 판례를 예로 들어 이들을 모두 처벌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모친이 자식을 죽이는 일은 하늘을 거스르고 도리에 어긋난 일이니 이런 죄는 일반 살인보다 더 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위에 나열한 사건들은 태종 때 벌어진 일이라 세종이 왕위에 올라서도 바로 판결을 뒤집지 못하고 있었는데 세종 17년에 이 가표의 판례를 찾은 세종은 이때다 싶어 20년도 지난 사건을 끄집어내서는 판결을 뒤집어 버린 건데요. 20년도 지난 일을 챙길 정도로 법에 대한 세종의 관심이 지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세종이 애민군주라 불리는 이유는 단지 농업 발전을 꾀하고 훈민정음을 반포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세종은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데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노비와 출산휴가에 대한 세종의 견해를 한번 알아봅시다. 조선에서의 노비는 관노비와 사노비로 분류됐는데 사노비는 개인이 소유한 노비를 일컫는 말이고 관노비는 국가기관인 관청에서 소유한 노비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여자 관노비가 출산을 할 경우 일주일 동안 출산휴가를 주었는데요. 세종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출산휴가를 100일로 늘립니다. 이전까지 여자 관노비가 아이를 낳을 시엔 반드시 출산 후 7일간 휴가를 주어 쉬게 하였는데 이것은 갓 태어난 아이를 버려두고 일을 시작하면 어린아이가 해를 입을까봐 그런 것이다. 그러나 고작 7일만으론 부족한 듯하니 출산한 여자 관노비는 100일간 휴가를 주어 쉬게 하라. 하지만 이걸론 성에 안 찼는지 세종은 출산 전 휴가도 줘버리는데요. 여자 관노비가 출산이 임박해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몸이 너무 지쳐서 집에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에 임박한 여자 관노비에게 휴가를 주려 하는데 여인이 출산일을 속인다 할지라도 1개월까지야 넘을 수 없을 테니 출산에 임박한 여자 관노비에게 1개월의 휴가를 주도록 하라.
그런데도 성에 안 찼는지 세종은 남자 관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어버립니다. 일찍이 아이를 낳은 여자 관노비에게 100일간의 휴가를 주었는데 그의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않으니 여인이 홀로 몸을 돌보지 못해 죽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남자 관노비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경우 남자 관노비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라. 참고로 현재 한국의 공무원은 90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세종이 관리도 아니고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에게 출산 앞뒤로 130일이나 휴가를 주었단 건 정말 대단하죠. 또한 세종은 산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멋대로 때리거나 죽이지 못하게 했는데요.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다같이 하늘이 내린 백성이다. 노비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상관없이 이 사실을 관에 알리지 않고 구타 및 살인을 한 자는 옛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단하라. 사실 이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았긴 하나 세종은 여러 방면으로 노비의 인권을 챙기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으시죠? 그럼 노비종무법은 앞서 말한 모든 업적과 선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크게 두 가지 일, 노비종무법 시행과 부민고소금지법 시행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덕군주처럼 묘사되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엔 이 두 가지 법령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